2025년 12월 서울의 추운 겨울밤. 한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골목길 곳곳에 스며들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눈부신 하얀 불빛은 밤바다의 등대처럼 빛났다. 밖에서는 구급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운명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세 번째 응급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심박수 측정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강민재 주치의의 다급한 지시가 뒤섞였다.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과 붉게 물든 입술을 한 여성은 바로 한국 최고의 IT 재벌 이준호의 아내 김수진이었다. 우아한 미모와 고귀한 품격으로 유명했던 42세의 수진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시들어가는 꽃처럼 보였다. 강 의사는 날카로우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의 동공을 확인하며 소리쳤다. 심박수가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하세요. 땀으로 범벅된 젊은 간호사가 황급히 제세동기를 밀어넣었다. 스우하는 전기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수진의 몸은 살짝 움찔하더니 다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시간은 매 순간 흘러갔고 희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져 갔다. 응급실 밖 이준호는 검은 정장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유리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경제지에 자주 등장했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의 그의 얼굴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10년 전 그의 회사 노바테크가 거의 파산할 뻔했을 때조차 울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안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수진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 명성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차가운 억만장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선생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수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선 만찬에서 쓰러진 것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세운 자선 단체를 위해 건배하며 와인 잔을 들어 올리던 수진이 갑자기 쓰러져 잔이 바닥에 산산이 조각났고 준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응급실에서 강 박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의료진에게 말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하고 심장병 병력까지 있어서 유감입니다.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모두의 이해는 충분했다. 갓 학교를 졸업한 지 1년도 안 된 젊은 간호사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한때 뉴스에서 동경하던 수진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활짝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위해 비켜줘야 하는 듯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밝고 신비로웠다. 의사도 아니었고 병원 배지도 없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앞을 막지 못했다. 멈춰.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녀를 구해줄게. 강 의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누구세요?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로 걸어가 수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희미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빛이 번쩍였다.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가 40에서 50, 그리고 60으로 치솟았다. 의사들은 깜짝 놀라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돌아서서 강 박사를 바라보았다.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마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서울을 휩쓸며 2025년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몰고 왔다. 노바테크 타워 88층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김수진은 집에 바로 설치한 임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끔찍한 뇌졸중 이후 붉게 물든 그녀의 얼굴에는 커다란 유리 패널의 불빛이 비쳤다. 하지만 가을 호수처럼 깊은 그녀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잃어버린 별처럼 반짝이는 곳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머나먼 곳 부산 해안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명예도
병도 없이 자유분방한 소녀였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심박수 모니터의 숨소리 외에는 방 안은 고요했다. 이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응급실의 낯선 남자, 박민우가 들어오는 순간을 담은 병원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두꺼운 눈썹이 찌푸려졌다. 누구지? 그는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우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남자는 예상치 못한 은인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의 일부였다. 아침 햇살이 황금빛 모래사장에 비치고 파도가 조용히 해안에 부딪혔다. 당시 12살이었던 김수지는 맨발로 해변을 뛰어다녔고 포니테일이 바람에 흩날렸다. 수지는 억만장자의 아내가 아니라 항구 옆 작은 목조 주택에 사는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다. 그녀 옆에는 바다를 담은 듯한 눈을 가진 마르고 검은 피부를 가진 박민우가 있었다. 민우는 마을 외곽 허름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고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가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친 고양이를 살짝 건드려 치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수진과 민우는 절벽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과격하게 뛰어올라 큰 바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휩쓸고 바닥으로 끌려갔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민우가 작은 손으로 그녀를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수진은 기침을 하고 있었고 지친 민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죽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민우의 손에서 부드러운 빛이 번쩍이며 다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그의 힘을 처음 보았지만 그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곳, 혈관을 타고 흐르는 힘이 느껴지는 곳의 이미지였습니다. 수진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파도가 해안을 떠나지 않듯 서로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그녀가 14살 때 서울로 이사했고 민우는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민우는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울었지만 시간과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 이상한 소년에 대한 기억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어깨에 손을 얹자 수진은 깜짝 놀랐다. 괜찮아? 준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물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민우가 돌아왔다. 30년 전처럼 그는 그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그리고 그는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준호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비밀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펜트하우스 밖에서는 수진의 비서 최은지가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28세의 은지는 똑똑하고 헌신적인 여자로 언제나 갈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에 둥근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났다. 대학 졸업 직후 수진에게 발탁된 그녀는 뛰어난 능력뿐 아니라 뛰어난 정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은지는 CCTV를 통해 병원에 민우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의문스러운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키보드를 재빨리 두드리며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지만 박민우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존재하지 않아.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은지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옛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태훈, 이름 좀 찾아봐. 박민우, 40살쯤 됐는데 부산 출신일 수도 있어. 은지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수색은 민우뿐 아니라 수진 자신에 대한 어두운 비밀의 문을 열어줄 것이었다. 한편 강남의 어두운 골목길. 박민우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도 바닷가에서 찍은 두 아이의 낡고 구겨진 사진을 꺼냈다.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소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다물고 사진을 만졌다. 수진아, 약속 지켰어.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아픔이 퍼져나갔다. 수진을 구했던 그의 힘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아침은 전날 밤의 긴장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유리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신경과 효의실의 충격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금 후추색 머리에 은퇴 안경을 쓴 강민재 박사는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 서서 김수진 씨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는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고 뇌출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치 뇌졸중이 없었던 것처럼요. 이수연이라는 젊은 의사가 손을 들었다. 강 교수님, CT 촬영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김 씨의 뇌에 심각한 손상 징후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동료들을 훑어보았다.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문의 남자 박민우가 의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수진의 개인실에서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노바테크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를 처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갔지만 문 밖에 경비원들을 세워두고 왔다. 수진은 숨 막히는 듯한 존재감을 느꼈다. 방에서가 아니라 가슴을 가득 채운 질문들 때문이었다. 민우가 그녀를 구해줬지만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진 걸까? 그리고 그의 손에서 나오는 기묘한 빛. 그녀는 오래전 영도 해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최은지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수진아, 기분이 어때?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수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 하지만 은지는 속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언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그 남자, 박민우. 너 알지? 수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감출 수 없었다. 은지, 무슨 소리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진의 반응을 살폈다.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을 나서자 경찰서 친구 태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박민우에 대한 기록은 없어. 하지만 2005년 부산에서 고아원에서 실종된 남자아이에 대한 오래된 보고서가 있어. 이름은 박민우야. 더 자세히 알아볼게.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위험한 비밀을 마주할 것만 같았다. 한편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서 박민우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은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하는 비밀 조직 이클립스의 일원들이었다. 짧은 은발의 중년 여성 리더가 민우를 음흉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민우, 규칙을 어겼잖아.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능력을 사용하면 안 돼. 하지만 협조하면 용서해 줄게. 민우는 가죽 재킷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으며 비웃었다. 협조한다고? 그럼 날 다시 실험실 쥐로 만들 수 있다고?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뒤로 물러섰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여자가 손짓하자 덩치 큰 남자 두 명이 다가왔지만 민우가 더 빨랐다. 그의 손에서 섬광이 터져나와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클립스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10년 전 비밀 연구소에서 탈출한 이후로 그를 쫓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준호는 저녁에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수진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선생님을 배웠어요.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괜찮다면 상관없어요.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하지만 민우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수진은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아직 연락처에 저장해둔 비록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래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민우,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문자가 그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도 해변에서 바랐던 것처럼 기적처럼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랐다. 환하게 불을 밝힌 강남 거리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서울은 뿌옇고 음울한 그림처럼 변해 있었다. 노바테크 그룹 펜트하우스에서 김수진은 창가에 앉아 차가운 생강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에 그녀의 눈은 마치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박민우에게 문자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의 침묵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따분했고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을 구해준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이준호는 검은 정장에 빗방울이 몇 방울 묻은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노바테크 이사회와의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주주들은 지난 며칠 동안 그의 부재에 의문을 제기했다. 준호는 그런 소문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수진뿐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 묻어난 멍한 표정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무슨 생각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심은 숨기지 않았다. 수진은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수진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그 남자, 박민우. 너한테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은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수진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친구, 그가 방금 자신을 다시 구해준 사람, 그리고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하지만 민우의 기묘한 능력, 그녀조차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는 기억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냥 옛 지인일 뿐이야. 그녀는 속삭였지만 마치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놓고 일어섰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다. 옛 지인일 뿐이야.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럼 왜 그를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거야? 수지는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설명하고 싶었다. 준호를 꼭 껴안고 그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준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 방을 나갔다. 수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 남겨졌다. 이태원의 허름한 아파트. 박민우는 낡은 나무 바닥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과거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영도 해변에서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 수진이 선물한 조개 껍데기, 그리고 희갈겨 쓴 노트가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때 밝았던 그의 눈은 이제 피로로 무거워졌다. 능력을 쓸 때마다 영혼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듯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을 구한 것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한 그는 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민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밤 10시 남산공원에서 만나.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해. 그는 수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클립스가 그를 찾았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을 지키기 위해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일어서서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밤거리로 나갔다. 남산공원, 따스한 노란 불빛 아래 민우는 차가운 공기에 숨결이 하얀 구름을 만들어내며 기다렸다. 누군가 앞으로 나왔다. 이클립스가 아니라 최은지였다. 그 젊은 여자는 그의 앞에 서 있었고 둥근 뿔테 안경 너머로 단호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박민우.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리고 내가 수진의 친척이라는 것도 알아. 진실을 말해. 안 그러면 내가 폭로할 거야. 민우는 경계심과 피곤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을 내버려 둬.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나온 예 보고서 사본과
근처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에 대한 빛바랜 신문 기사였다. 단서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연구실에 있었죠? 무슨 짓을 당했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은지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만졌다. 그는 떠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시선이 그를 막았다. 진실을 알고 싶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들어봐. 하지만 뭐라도 밝히면 나뿐만 아니라 수진이도 위험해질 거야. 펜트하우스에서 수진은 잠이 오지 않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여전히 우아하지만 이제는 지쳐 보인다. 준호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민우를 두고 갈 수는 없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은지에게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불길한 예감이 솟구친다. 코트를 입고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강 원장을 만나 자신의 몸과 민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병원에서 강민재 원장은 수진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기적을 믿지 않지만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의학 이론을 초월한다. 수진이 병원으로 들어오자 강 원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위를 올려다본다. 김 선생님, 이 시간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말한다. 수진은 두 손을 모으고 자리에 앉는다. 강 선생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저를 구해주신 분,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강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았다. 김 선생님, 저는 의사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사건은 미스터리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빛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 텄다. 진실이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여의도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박민우는 쫓기는 짐승처럼 달렸다. 추적자들의 빠른 발소리가 그의 등 뒤로 울려 퍼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렸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을 쫓던 비밀 조직 이클립스의 매복에서 막 벗어난 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그를 잡는 게 아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힘을 노리고 있었다. 민우는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차가운 벽돌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힘을 쓸 때마다 활력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수진이 아직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는 주머니에서 영도 해변에서 함께 찍은 옛 사진을 꺼내 꽉 움켜쥐고 동기를 부여했다. 내가 지켜줄게. 그는 속삭이며 밤속으로 달려갔다. 한편 서울대학교 병원. 김수진은 강민재 원장의 진료실에 앉아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강 원장은 방금 전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앓으셨던 만성 심장병의 흔적도 없고요. 뇌졸중 한 번으로 이럴 순 없어요. 수지는 민우의 손에서 느껴지는 불빛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우가 자신의 몸에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까? 갑자기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최은지였다. 수진아, 여의도에 있어. 박민우가 공격당했어. 당장 와야 해. 은지의 목소리에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수진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어디 있어? 바로 갈게. 강 씨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의도에서 은지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낡은 창고를 둘러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쫓았다. 남산에서 만난 후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로 민우를 따라갔던 것이다. 하지만 액션 영화 같은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마에 피를 묻힌 민우는 덩치 큰 남자 3명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불빛의 한 남자가 쓰러졌지만 나머지 2 남자가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눕혔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내 놓고 하려 했지만 거친 손이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놓아줘. 은지는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를 안고 있던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무 호기심이 많아. 하지만 그가 미처 손을 대기도 전에 검은 차 한 대가 달려왔고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의 눈이 멀었다. 이준호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를 놔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다. 준호는 수진이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며 멀리서 그녀를 따라왔다. 한밤중에 여의도에 도착했다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민우가 얻어맞은 모습을 보자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질투심 때문만이 아니라 아내를 구해준 남자에 대한 갑작스러운 존경심 때문이었다. 그는 달려가 은지를 붙잡고 있던 남자를 쓰러뜨리고 민우에게 달려갔다. 기진맥진한 민우는 준호를 알아보았다. 여기 해. 준호가 숨을 헐떡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우를 일으켜 세우고 은지와 함께 차에 태웠다. 당장 타. 준호가 소리쳤다. 차는 질주했고 이클립스 일행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도로의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민우는 뒷좌석에 기대앉아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은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유일한 증거는 녹화된 영상이었다. 누구지?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눈을 감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클립스. 내 힘을 노리고 있어. 멈추지 않을 거야. 준호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무슨 힘? 수진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섬광처럼 번쩍였다. 그냥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신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한 대로. 차는 서울 외곽에 있는 준호의 비밀 별장에 멈춰섰다. 수진은 그곳에서 민우가 다친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렸어? 그녀는 흐느꼈다. 준호는 그녀 뒤에 서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준호가 부른 강 박사는 민우의 상처를 치료했다. 상처를 붕대로 감싸며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정상이 아니시죠? 강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생님, 우리 중 누구도 정상이 아니에요. 서울 외곽에 있는 비밀의 별장에 밤이 내려앉았다. 거실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이슬 맺힌 잔디밭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 공기가 무거웠다. 김수진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벽에 기대어 선 박민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박민우는 불빛 아래 얼굴이 창백했다. 이준호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내다보며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가슴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긴장감을 애써 감추려 했다. 최은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둥근 뿔테 안경 너머로 단호한 눈빛을 빛냈다. 이 모임에 유일하게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강민재 의사는 안라 기자에 앉아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두를 관찰했다. 민우가 침묵을 깨고 신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에 끌어들일 생각은 없었어. 그는 눈을 들어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이클립스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고통받게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 아픈 감정과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빛에 담긴 고통을 감출 수 없었다. 수진아, 내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너는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는 걸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영도 해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외 사진을 꺼내며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그들이 나를 찾았고 이제 내 존재를 알게 됐어. 준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누구야?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고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같았다. 민우는 처음으로 방어적인 표정 없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클립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이 자금을 대는 비밀 조직이야. 나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냥하지. 우리를 X 실험체라고 부르지. 은지는 타이핑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X 실험체? 2005년 부산에서 화재가 났다는 오래된 보고서를 찾았어. 사고였다고는 했지만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문이 있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소문이 아니야. 나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어. 20년 전 비밀 연구시설 부산. 당시 20살이었던 민우는 차갑고 하얀 방에 갇혀 있었다. 그의 몸은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일방통행 유리 뒤에 서서 메모를 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죽은 실험용 쥐를 되살렸다. X-17 모델, 기대 이상의 세포 재생력.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손을 꽉 쥐었지만 탈출할 수 없었다. 정체불명의 약물이 주입되었고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잃었지만 깨어날 때마다 그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밤 경쟁 조직이 시설을 공격했을 때 민우는 탈출의 기회를 잡았다. 어깨에 난 유리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연기 자욱한 복도를 질주했다. 다시는 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 중 또 다른 아이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아이가 이클립스의 수장이었다.